제목이 길다 보니까 다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당은 소련제 T-34 탱크 500대를 앞세우고 남침을 기습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석 달 만에 전 국토가 공산화되었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함을 통해서 석 달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이 되어졌는데 그동안의 인명피해가 약 한 45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 파괴된 교회가 2100개, 목사님들의 학살이 535명,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지금도 사실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가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무장공비를 끊임없이 침투시키고 동해 잠수함을 출몰시키고 서해 교전을 일으키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 천안함 침몰 사건 뿐만 아니라 남한에 계속해서 간첩을 보내서 남한의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남한의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 도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이 단순히 영토 확장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공산당과 민주주의 바로 이념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반도에는 이념과 사상이 존재하면서 제2의 6.25를 걱정해야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지며 그리고 공산당은 마치 이게 여우가 양의 탈을 쓰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적화 통일의 야욕을 이렇게 끊지 않는 이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영적 전쟁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이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사실 이 영적인 부분은 교회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은 감지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깨우치는 이런 선구자적인 이런 외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공산당이 무엇인가? 이 공산당의 시작을 출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이 공산당은 1848년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 부르주아 이 계급이 프롤레티아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국가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면은 이래서 분쟁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부자 이런 부르주아의 이런 계급이 가난한 농민의 계급을 이렇게 착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통제를 하면 된다라는 이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레닌은 프롤레티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성공적으로 이 공산주의 인민위원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소련의 스탈린은 약 한 30년 동안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지내면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유럽과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산당과 사회주의 용어를 조금 구분해야 되겠는데, 이 공산당과 반대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시장 경제 질서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위 개인주의의 어떤 경제, 선의의 자유 경쟁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것을 천부적인 권리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약점이란 것은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복지제도가 이렇게 개선이 될 때 이 자본주의는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국토나 기업을 국유화하는 전체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이 공유재산제로서,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이런 원칙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큰 오류는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러한 우리가 정직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 구조를 바꿔도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가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는, 그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당신이나 나나 50보 100보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상을 이렇게 전제로 하는 무상 어떤 급식, 또 무시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사실 북한이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 제도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공산주의는 다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쿠바라든지 북한, 이 러시아, 중국은 반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이 사회주의를 가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그래서 덩수평이 흰지든지 검은지든지 지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흰 고양이든지 검은 고양이든지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개방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중국은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에 해당되지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자유와 이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천부적인 그런 인권,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이 비유도 사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각자가 열심히 일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개인의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부정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공산주의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진화된 고등동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무슨 영혼이 없잖아요. 동물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이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말해서 무신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물질이다, 유물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나 내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신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앞전 정부 때 모 통일부 이 장관이 앞으로 교회를 재편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를 인위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교회를 마치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법 위에 상위법이 바로
말씀인 것이고 세상의 지도자 위에 최고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교만이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평등 사회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평등 사회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살인을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화를 위해서 7천만 명을 숙청시키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2,700만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이 공산화를 하면서 약 한 8천만 명이 숙청이 되어졌고, 그리고 베트남에는 인구 2천만 명 가운데서 600만 명이 숙청이 되어지고, 캄보디아는 인구 600만 명 가운데서 200만 명이 숙청이 되어졌습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도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그래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행군 때에 약 한 300만 명이 아사자로 죽게 되었고, 지금도 탈북자들이 중국과 그리고 몽골 그리고 동남아의 한 40만 명이 배회하고 있는 인신매매단으로 팔려가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상이 바로 우리 동족 가운데서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통제한다든지 이것을 대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바로 대적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공산국가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바로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도 북한 땅에는 약 한 20만 명 정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선이 공산당이 언제 창당이 되어졌는가? 1921년 5월 박헌영은 중국 고려 공산당에 입당하면서 조선의 레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은 1925년 4월 15일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19명과 함께 조선 공산당을 비밀리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해 12월 개백 잡지에 이 공산당과 기독교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념의 장벽이 있다라는 그런 글을 게재하면서, 그래서 이 공산당과 기독교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박헌영이가 인식을 했습니다. 1928년 박헌영은 일제 탄압을 피해서 이 두만강을 건너서 브라디보스토크로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 탈출을 도와준 자가 누군가? 가수 김정구의 형 김용환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이게 탈출을 도와주면서 이 러시아로 탈출한 것을 도와주면서 이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탈출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박헌영이가 언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 애틋한 마음 가운데서 지은 노래가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속고 내님이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이게 여기서 내님은 무엇인가? 박헌영이에요. 그래서 이 박헌영이를 애틋한 마음 가운데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은 이 작사가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인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역사적인 이렇게 그 이념적인 이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945년 8월 20일 해방과 함께 이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때에 해방과 함께 저 북쪽은 소련 공산주의가 점령을 했고, 남한도 박헌영이 조선인민공화국으로서 국민의 78%를 공산당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의 85%가 소작농민이었어요. 그리고 참 가난했죠. 그리고 국민의 14%가 그러니까 국민의 14%만 글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글을 모르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 문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의 그런 선동에 속아서, 그래서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계급 없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열렬하게 이 농민들과 이
그 남조선의 사람들이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가입한 것은 공산당이 뭔지 알고 가입한 게 아니고 다 잘 살게 해준다니까 사실은 이제 가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박근영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이미 남조선의 인민공화국을 조직한 자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이게 남한은 이 공산주의의 이런 사상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서 잠복되어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1946년 박근영은 조선인민당 그리고 조선공산당, 남조선 신민당 이 세 당을 합동을 해서 남조선 노동당, 소위 말해서 남노당을 이렇게 결성했습니다. 이 남노당이 결성된 이 상태, 국민의 78%가 공산당을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승만이가 귀국합니다. 귀국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이 남노당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 남노당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승만의 이 건국을 방해하는, 폭동을 일으켜서 이 건국을 방해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1차, 2차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1946년 10월 대구 폭동 사건입니다. 이 박헌영의 남노당 지령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는 최초의 폭동 사건인데, 이때에 136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남노당에 가입한 자가 박정희 대통령도 가입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형 박상희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박정희는 나중에 전향을 해서 6.25 때 소령으로 다시 이 참전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대통령도 되고 했습니다만, 박상희는 남노당 간부로서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이 바로 있었고, 그래서 이 대구가 남노당에 참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제주 4.3 폭동 사건이 있는데, 이때에 5월에 남한이 단독으로 총선을 실시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박헌영이가 이 총선을 막겠다는 이런 명분으로서 이 제주도에서 4.3 폭동을 두 번째로 일으킵니다. 약 한 9년 동안에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정부들마다 이것을 뭐 이렇게 좀 미화하는 이런 정부도 있고,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CNN 인터뷰에서 제주 4.3 이 폭동 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남노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이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애도의 그런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마치 우리가 꿈꾸던 그런 사회를 먼저 실천함을 통해서 무고하게 희생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애매한 그런 역사의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두 달 뒤 1948년 10월 19일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에 국군 여수 14연대에 있던 남노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여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이때에 이제 공산폭도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망자가 한 2,600명, 행방불명이 한 4,300명, 중경상이 1,600명, 엄청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과 이 박헌영이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일본이 30년 동안 우리 이 조선을 점령하면서 그 조선 은행권, 이렇게 이제 소위 그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 같은 이 돈을 찍어내는 이것이 조선 정판사인데, 이때에 이 박헌영이가 위조 지폐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개인적으로 찍어내서 이 돈을 가지고 이 공산당 수립과 선전 활동 자금으로 이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 군정이 1946년 9월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수사망이 점점점 좁혀져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 박근영은 경찰과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그 시체의 간 속에 시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박헌영이가 그 간 속에 들어가면서 상녀를 통해서 저 산파스를 넘어서 북한으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월북하면서 이때부터 6.25 전쟁을 이 박헌영이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전쟁을 일으킨 자는 김일성이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정보 제공과 이 동기부여를 한 자가 누군가, 박헌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조선은행 조선 정판사 사장이 누구냐면은 그 박지원 국회의원 조부 박낙종입니다. 나중에 조부 박낙종과 부친 박종식과 삼촌 박종국은 간첩의 혐의로 나중에는 사형을 당합니다. 아들 박지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그래서 어떤 코드가 맞는 이제 정부와 함께 다시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하고 국정원장까지 하게 되지는 그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김일성과 박헌영이 6.25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옐친 대통령을 만나서 6.25 전쟁에 대한 자료를 우리에게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옐친 대통령이 6.25 전쟁의 기록 사본을 우리 남한의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본 가운데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북한에 간 이 박헌영은 남침만 하면은 남노당원 한 20만 명이 봉기를 일으켜서 남조선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면서 김일성을 설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박헌영이가 김일성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박헌영과 김일성은 3차례 이 러시아 스탈린을 만납니다. 1949년 3월 17일 1차로 만나고 50년 1월 30일 2차로 만나고 3월 30일 3차로 만났는데, 러시아를 방문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승인해 달라. 우리가 남침을 하기만 하면은 지금 남조선은 78%가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영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남침만 하면은 우리는 쉽게 남한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탈린을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는가? 북한이 남침을 단독으로 할 만한 그만한 군사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은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미군이 개입을 하면은 이것이 다시 또 국제전으로 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1949년 8월 29일 이 소련이 미국의 핵 프로그램을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핵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련도 미국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한 그런 핵 보유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1949년 중국의 모택동이 이 공산당 이 군대하고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싸우면서 이 공산당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개석 이 국민당 이 군대가 이제 대만으로 이렇게 이 도만을 가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구경만 하고 있었고 사실은 참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남한에서는 이 공산당이 좋다고 78%가 이렇게 찬성하고, 그런 가운데서 미군 물러가라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이런 행편 가운데서 1950년 1월 10일 미 국무부 장관 애치선이 태평양 방어선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한 애치스 라인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은 우리가 방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없다. 일본과 이제는 태평양권만 방위한다라고 하면서 이 주한미군을 이제는 오키나와로 철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이 1950년 4월 10일 남침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T-34 탱크 500대를 제공을 해주고 작전 계획을 이렇게 주면서 속전속결로 이렇게 이 전쟁을 마무리해라. 전쟁을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전쟁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이 서울이 불과 3일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서울을 함락하면은 이 20만 명의 남노 당원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김일성에게 많이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막상 서울에 와 보니까 봉기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도 봉기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이 사실은 그 골든 타임이 이렇게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되었고 우리 국군이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6.25 전쟁에 사실은 이제 그 실패가 확실해지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박헌영에게 당신은 이렇게 미군 이중 간첩으로서 1953년 3월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 되기도 전에 이래서 그 총살로서 사형을 시키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지는데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승만은 이시 왕조 양녕대군 16대 후손입니다. 1899년 23세 때 고종 폐위 사건에 휘말려서 사형의 언도를 받으면서 한성 감옥에서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는 신식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배제학당 지금 배제대학이지요. 그 일기로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데 아주 그때 당시에 유창하게 영어로서 이 졸업 답사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유창한 그런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빨리 깨어서 우리가 이렇게 왕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이렇게 이 고종도 이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우리 조선이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글을 썼는데 이것이 고종을 폐위시키는 이런 이 사건에 이제는 오해가 되어서 그래서 이승만이가 사형의 그런 언도를 받는데 그래서 이승만을 구출하는 이런 여러 인사들의 이런 도움에 의해서 이제 이승만이 추록을 하게 되지고 추록과 이게 동시에 미국으로 이제는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 한성 감옥에서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 제게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십시오.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조선을 복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무장된 가운데서 이승만이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이 학사와 석사와 이 박사의 이 과정을 5년 만에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이 프린스 대학이 유명한 명문 대학인데 그 시대에 조선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도 영어 문화권이 아닌 청년이 와서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 같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이승만을 대해서 폐마하지 세계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에 미국은 이승만에게 미국의 영주권과 명문대학 교수 초빙의 그런 자리를 제안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미 이 그 공산하에 그러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있으면은 이렇게 충분히 대우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이게 대한민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승만이 극위국하기 전에 박헌영이 이미 조선인민공화국 즉 남노당을 조직하고 당시 국민의 78%가 공산당에 가입한 그래서 국민의 4분의 3이 공산당의 선동에 의해서 다 공산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지금요, 뭐 자익이 어떻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서가 공산당의 그런 정서가 많이 깔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기억해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1950년 이 해방과 동시에 그리고 1948년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 국민을 계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미 군정의 협조에 의해서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국가로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빨리 이 공산당을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소위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면서 이때부터 이제는 이 공산당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남로당은 끊임없이 미국 물러가라고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이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미군이 있는데 계속해서 물러가라고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당시 미군 하지 장군이 국민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한 84%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군이 존재해야 될 그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미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미군 물러가라 양키 고옴 하는 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6.25 전쟁과 우리가 이념 전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 5개월 만에 북한 김일성은 무력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기습 남침을 하게 되는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최병덕 장군이었습니다. 이 최병덕 참모총장은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게 38선에서 대포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우리 국군들이 지금 이렇게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대문구장에서 이게 야구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육군 고급 장교들과 술 파티, 댄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군인의 2분의 1을 휴가로 다 보내버렸어요. 6월달이니까 못 내게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 열흘 전에 전방부대 지휘관을 대대적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6.25 당시 최병덕 이 참모총장의 부관이었던 나음관 육군 중위가 남로당 간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로당 간첩의 조언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참모총장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한강교 이 폭파도 이 부관 나음강 중위의 근위에서 폭파하게 됐는데 이 한강교가 폭파된 이후로 이제 종지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1954년 2월 19일 체포되어서 이게 처형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유엔군이 한국을 도왔는가? 전쟁이 일어난 지 하루 뒤 6월 26일 새벽 3시에 이승만이 이게 그 일본에 있는 메가드 장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주 유창한 이런 영어로서 아주 설득력게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가드 장군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쟁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보고를 받았던 이 트루먼 대통령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는가?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이 될 것인가? 만약에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참 아시아의 작은 이 조선이란 이 나라에 가서 순간 피를 흘리면서 이게 순직을 할 것인데 이 전쟁을 참전해야 될 것인가? 또 전쟁을 참전하지 않게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인데 이런 갈등을 하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이때에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이게 목사님들이 상원의원, 하의원, 이 대통령에게 이게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야말로 수십만 명의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공산화 되어지면은 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대한민국을 돕는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넣게 되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그 대한민국을 돕는 그런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게 된 이 배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서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이 그냥 우리끼리 건국이 된 게 아니고 유엔의 승인 하에서 유엔에서 합법적인 국가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그런 합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인 국가가 공산군으로부터 불법의 침입을 당할 때에는 이것은 마치 유엔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므로, 그래서 이 유엔이 바로 침략을 받는 그 나라를 도와야 된다는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엔군이 이 소련이 불참했습니다마는 다 만장일치로 도끼로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신의 한 수의 그런 외교의 정치의 그런 그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 남로당을 지지하던 이 국민들이 6.25 전쟁과 함께 내가 이렇게 민중 봉기를 일으키지 않고 이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계획법을 만들었는데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를 전부 다 이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국가에서 통제를 했지만은 이 이승만은 이걸 국가에서 유상으로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어떠니까 개인에게 유상으로 이렇게 저리에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내 땅을 가지게 됐어요. 내 재산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 땅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공산당과 이렇게 싸우게 된다. 만약에 공산화 되지면은 내 땅과 내 재산을 내가 다 잃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참 절박함 가운데서, 그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특별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내에 좌우로 나누어진 바로 이념의 사상, 이념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49년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고 북한의 공산당의 지지를 반대하는, 남로당을 반대하는 이러한 강령을 간 것이 보도연맹입니다. 반면에 해방 이후에 박헌영이와 여운행이가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남로당의 이제 그런 그 전신인데, 자, 그래서 이 6.25 때 공산군이 점령하면은 마을 내에 인민위원회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25에 참전했던 그때 당시 얘기 들으면은 이 머슴들이 완장을 치고 그래서 인민재판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국군이 점령하고 공산당이 이제는 퇴각하게 되지면은 그때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을 보도연맹이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끼리 서로 그야말로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이것이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전남 신안에 가면은 그 공산당 인민위원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지는 이런 비극이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겠지만은 만약에 제2의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내에 고정 간첩과 주사파의 이런 이념을 가진 자와 그리고 반공을 외치는 자유우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이념 대결이 재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이고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서로 이렇게 참 이게 대결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강화문이라든지 시위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현장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누가
불을 지르면은 그야말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지금도 우리 남한에는 이념의 전쟁의 그런 이 불씨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고 그러면은 요즘은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북한 정찰 총국 대자 김국성 씨가 이 북한에서 대남 적가 통일의 어떤 아주 고위자로서 그리고 남한에 이 간첩을 파송하는 이런 책임자였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보낸 남한의 간첩이 직박 간첩이 15만 명이라. 그동안에 그 15만 명이 남한에 와서 한 사람이 10명만 포섭하면은 1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남한에 잠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남한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와 이런 곳에 이제 접선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몇백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정 간첩이 청와대에도 들어갔고 국회에도 들어갔고 법조계도 들어갔고 안기부에도 들어갔고 방송가 그리고 이렇게 대학 교수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회의장 비서가 10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몇 년 전에 보도되기도 했고 2021년 10월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부부 간첩이 파견되어서 청와대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이것이 발각되지 않고 1994년 북한으로 무사히 귀국한 사건이 바로 박명수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외국에는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창피하니까 쉬운 말하면은 그야말로 쪽팔리니까 청와대고 안기부고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는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6년 동안 여러분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황장엽 씨가 이렇게 남한에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준 것 중에서 청와대에서 회의했던 것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김정일이 사무실에 그 보고서가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북한이 남침을 했다라는 이 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알고 있는가? 51.3%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가 북침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미국이 28%, 일본이 27.7%, 북한이 23.5%. 2004년도 육사 입학 생도들에게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미국이 34%, 북한이 33%. 법정에서 보안법으로 재판을 받는데 방청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김정일 장군 한영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것은 오늘날 학교에서 이런 자익 성향의 이념을 가진 이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역사를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왜곡을 이렇게 교육받았던 이 자들이 특별히 30, 40대가 아주 강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이 건국을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은 마치 이렇게 건국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러한 교육을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이거 심어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산체제로 통일이 된다면은 제일 첫 번째 숙청 대상은 누군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와 공산당은 물과 기름과 같이 극과 극이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자본주의 체제에 길들여졌던 사회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대상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정당의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 우리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정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외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진정한 바로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많은 분들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와 이 3년 동안 싸운 것도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고, 그래서 이 인권과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이 선조들이 희생을 다하면서 싸우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와 인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를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수령님 하면서 아마 이런 체제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떤 정치인들은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자유를 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자유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참 유엔군이 참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미군의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됩니다. 6.25와 우리가 조국 건대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미군 물러가라 그러고 양키 고음하고 그러는데, 그 미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당한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군이 이렇게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자가 36,51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가 7,140명, 부상자가 10만 3천명, 약 17만 2,8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당시 6.25의 우리 국군의 희생자가 64만 5천 명인데 한 27% 4분의 1을 미군이 한국에 와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때 감동된 것은 그때 당시 미군의 장군의 아들이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했고 장관과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국이란 이 나라 그야말로 관심 안 가도 되는 이 나라에 왜 대통령의 아들이, 왜 장군의 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희생을 당하면서 왜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마움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역사 왜곡 중에서 가장 심한 왜곡이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잘못된 그런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단독 후보로 2번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익희 씨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조병우 씨도 미국에서 이렇게 병사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본인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누군가 했는가? 당시 부통령이던 이기봉과 그리고 후보자 장면, 이 대결 가운데서 이기봉이가 자기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 씨와 같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학생들이, 시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사실은 이 데모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부정선거를 했던 이 부통령의 이 주변 이기붕을 이렇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지는 아주 순수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자가 누군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만 우리가 부정선거 그러면은 전부 다 이승만을 다 욕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기붕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기붕이가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또한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된 이후에 한반도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데 4대 이 기둥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가 한미동맹,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로.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일성도 4대 원칙을 세웠는데 바로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통제 경제를 했고, 조중 동맹을 했고, 주체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국이 이런 체제로서 한 70년 동안 살아봤습니다. 살아봤더니 대한민국은 경제 12대국이 되어졌고, 군사력이 6위가 되어졌고,
그리고 1945년도 국민소득 60달러에서 2022년 3만 달러가 넘게 되어지는 이런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래서 그야말로 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어쩌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체 사상을 추종했던 그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남한 내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무식해서 이런 역사를 모른다거나, 또 하나는 내가 뼛속까지 공산주의가 되어서 그래서 무조건 공산을 추종하는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이승만의 그 탁월한 그 정치 외교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꾸 이승만을 폄하하지 그 시대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거든요. 한미 방위 조약은 무엇인가? 만약에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은 한국이 도와주고, 그리고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은 미국이 도와준다. 미국이 침략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그렇게 머리를 쓴 것이요. 그러면서 된가? 이 남한의 이 사단의 미군 병력이 남한의 주둔함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안정을 찾으면서 경제 성장에 주력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바로 이승만의 이런 탁월한 이런 외교와 안보의 그런 정책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0년 6월 20일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인 것입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된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우리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탄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국의 5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은 이 공산주의는 강맹한 천사처럼 마치 여우가 이렇게 양의 탈을 쓴 그런 모습으로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그 발톱이 무엇인가? 적과 야욕의 이런 모습을 그들이 숨기면서 우리에게 평화로 접근하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안목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면서 정말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복음을 통해서 남북 통일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참 이게 선조들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인권을 이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계몽하는 일에 정말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는 6.25 같은 이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